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진관 판사 본인도 잠시 울컥한 것 같죠? 네. 뭉클하지 않아요. 저도 저 대목에서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네. 이진관 판사는 자신이 현재 법복을 입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게 그분들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 순간에 확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대목에서 또 위로도 받았어요. 사법부가 저렇게 말을 해줘서. 정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라고 딱 잘라서 네. 정리합니다.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5.16이나 네. 전두환의 12.12나 군인이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예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아니다. 12.3 같은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가 더 위험한 거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는 독재로 이어지고 경제 외교의 타격이 크고 그리고 독재 권력이 나중에 약해지면 결국은 내전 같은 극심한 혼란이 온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법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뿌리쳐 흔들린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정치 경제적 충격.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판결 가지고 오지 마.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하고 짧게 끝난 것은 그 덕분이지 내란 세력 니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네. 너무.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실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인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덕수가 그날 했던 행동의 본질이 담긴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진짜. 내용도 훌륭한데 와 이거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너무 지난 1년을 마치 보상받은 것 같은 예, 우리가 참아왔던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교 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종교가 다르면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그런데 신천지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거,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하는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20대 남성을 구구화하려는 지속적인 댓글 작업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게 권력을 잡는데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